하나, 둘, 셋. 저는 그냥 제가 쓰고 싶은 거, 그때 관심이 있는 거, 이런 것들 소재나 주제로 잡아가지고 쓰는데 늘 그런 관심이나 저의 시선 같은 게 좀 사회를 향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뭐 전직의 영향도 있긴 있었을 텐데 기자가 되기 전부터 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게 소설에도 반영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사 칼럼을 쓸 때 정치평론처럼 쓰고 싶지 않다.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시사 칼럼에서 다루고 싶은 거는 그런 겁니다. 한국 사회의 어떤 경향성, 나아갈 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고민되는 건 이런 거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어떤 자격이 있나. 제가 공대를 나와서 기자 생활을 한 10여 년 하고 그 다음에 소설가를 하는 건데 내가 한국 사회를 기본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은 자주 해요.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삼가려고 합니다. 가끔 저보고 좀 트렌디하게 쓰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를 사로잡는 문제들이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분명히 우리한테 현실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하는 문제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봐도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닌 것들, 나타났다 사라지는 밈들 되게 많잖아요. 저는 뭐 그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거대한 조류 같다. 이건 좀 의미심장한 물결 같다. 커다란 쓰나미가 오고 있다 하는 거에 계속 관심이 가게 되고요. 계속 그렇게 써야겠다. 이게 한국 문학계에서 나의 위치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굉장히 저를 사로잡고 있는 문제이고요. 매스미디어의 몰락과 개인 맞춤형 시대가 가져올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단편 소설을 쓸 자리를 얻게 돼가지고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소품을 한번 써본 거죠. 약간 형식이 이제 SF이기도 하고 한국 문학 평론가들이 좋아하는 어떤 주제나 소재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문학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전혀 못 해봤는데 받게 됐고 이 문제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구나 이미 그런 생각도 하고요. 네, 온다고 믿고 사실 불복이라는 거는요 옛날부터 모든 패배자들의 욕망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수단이 없었죠. 정신승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할 거고 나의 정신승리가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은 나를 이제 정신과 의사한테 보내려고 할 테니까. 근데 이제 개인 맞춤형 미디어의 시대가 열렸고 나랑 같이 불복하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가상현실을 만들 수 있고 거기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수단 같은 게 열린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크루즈 같은 거 빌려가지고 우리가 택한 가상현실에서 살겠어요 라는 게 열린 거 아닌가. 이곳저곳에서 부족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어디는 극우고 어디는 극좌고 어디는 정치랑 상관없이 취향이고 기존의 어떤 틀로는 잘 분석이 안 되는 이상한 갈등들, 그냥 퇴행이다 라고 얘기할 그런 갈등들 같은 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거 인터넷에서만 있는 거예요. 온라인에서만 그렇고 오프라인가 봐. 누가 그거 가지고 싸워요? 하는 것들.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우리가 따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인터넷에서만 있는 일이라서 중요하지 않다. 인터넷에서 괴짜들이 벌이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게 결국 현실을 잡아먹을 것 같아요. 밑바닥에는 그 부족 갈등이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큰 위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대의제라는 거는 매스미디어라는 거랑 굉장히 관련이 깊었죠. 선거라는 제도도 있지만 평상시에 공론, 여론이라는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어떤 의회라는 기관한테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매스미디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그 매스미디어 종사자들은 그에 따르는 굉장히 고도의 어떤 도덕적 긴장감 같은 거를 요구받았고 우리가 아는 저널리즘 윤리는 대부분 매스미디어에 적용되는 윤리입니다. 매스미디어가 사라지면은 개인 맞춤형 미디어의 윤리라는 걸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 텐데 그게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시사 유튜버들이 그 윤리를 따르지도 않고 그 윤리를 배우지도 않고 그 윤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지금 무법지대인 것 같아요. 그 기둥이 무너지니까 대의민주주의도 흔들리게 된다. 지금 그 매스미디어를 규제하는 언론중재법은 정말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온갖 각도에서 문제점이 있지만
아까 말한 맥락에서 말씀드리면은 저널리즘 윤리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 그 기능을 마비시킬 것 같습니다. 아주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만들었던 저널리즘 윤리라는 것 자체가요, 도달 불가능한 판타지인 거죠. 사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과제죠. 성불 비슷한 거죠. 어떻게 신속하면서 정확할 수 있겠어요? 신속하면 부정확해지고 정확하면 느려지죠. 근데 그거에 더해서 균형감과 약자에 대한 배려, 언론들이 그거에 실패할 때마다 그냥 욕하기 좋은 직업이 됐죠. 여기를 갈아엎으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여당이나 집권 세력이요, 그 정도까지 막 어떤 정교한 기획을 하는 그런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언론중재법 이전에도 뭐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보면은 이분들이 어떤 국정 운영 능력 자체가 좀 되게 서툴고 좀 미성숙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소위 그 86그룹들도 그렇고, 이제 최근에 초선으로 뽑히신 뭐 율사 출신 의원분들도 그렇고, 세상을 굉장히 좀 단순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조직을 운영한다기보다는 법률에 맞춰가지고 어떤 뭐 옳으냐 그르냐, 불법이냐 합법이냐 판단을 내리는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세계관이 그렇게 그냥 단순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 선한 사람과 악한 자가 있고, 악한 자를 벌 주거나 제거하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그런 세계관, 어린아이의 세계관이고 단순한 세계관이고 순진하고 과격하게 기대하는 그런 내용의 법이라고 생각해요. 악법이고 부작용이 굉장히 클 텐데 책임을 지실 수 있을지 참 안타깝고 슬프고요. 야당에도 이런 세계관 가진 분들 많습니다. 이런 단순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말하는 구호가 단순해져요. 대한민국 5천만 명 선진국, 이 나아갈 발을 그냥 상식, 공정 이 몇 마디에 던지기는 너무 두렵습니다. 한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어디로 나가느냐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막 던지는 것 같아요. 상식 안 지키는 자들을 제거하면 대한민국 저절로 잘 갈 것이고, 중국과의 외교도 잘 될 것이고, 인공지능 파고도 잘 넘을 것이고, 중산층 붕괴도 그냥 상식적으로만 하면 된다. 단순한 세계관이죠. 뭐 태극기 드신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법무부 장관 수호해야 된다는 분들까지 굉장히 그런 단순하고 과격하고 어떤 유치한 세계관 같은 것들이 이제 한국의 여러 부족들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율사 출신이 문제, 언론인 출신도 문제 많은 분들 많던데 언론 경력 아주 오래된 분이 언론중재법 지금 깃발 하나 들고 계시지 않나요? 율사 출신이 문제라기보다는 직업 정치인에 대한 멸시가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율사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되셔가지고 거기서 뭐 2선, 3선 하시면 타협의 기술도 배우게 되는 것 같고, 또 다양한 여론 집단들을 재판장에서 이렇게 굽어보는 게 아니라, 검사석에서 굽어보는 게 아니라 막 어디서 이제 멱살도 잡히고 뭐 이러면서 사회라는 게 참 복잡하고 그렇구나, 이런 거 배우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직업 정치인들이거든요. 지금의 정치 혐오는 좀 도를 넘어섰어요. 지금의 언론 혐오도 도를 넘어섰고, 한국 사회가 지금 자꾸 실패하는 것들을 언론이 잘못해서 그렇다, 정치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걸 바로잡으면 될 것이다, 어떤 구세주 같은 외부인이 오면 해결될 것이다, 그런 순진한 믿음이 퍼져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본격적으로 드러난 게 아마 안철수 현상 때였을 것 같은데, 대선뿐 아니라 모든 총선마다 계속 정당들이 자기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외부 영입 인사, 명망 있는 영입 인사를 데리고 와서 그분들을 간판으로 내세워서 그 혐오를 좀 비껴내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이에요. 그분들이 간판은 좋을지 모르지만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유능한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그거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인 것 같거든요. 트럼프를 끌어올린 게 힐러리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수였을 겁니다. 트럼프의 전략 중에 하나가 워싱턴은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간에 직업 정치인이 장악했다, 정치 명문가가 장악했다, 대통령 부인이 또 대통령에 나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의 유권자들 중에 상당수가 그래, 트럼프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지만 워싱턴은 좀 외부 영입 인사에 의해서 개혁될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으로 트럼프의 표를 던졌던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포퓰리스트 정치인이라고 하는 세계 각국의 정치인들, 그 중에 외부 영입 인사들 꽤 많고요. 세계적으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게 밑바닥에서 서로 연결된 것 같아요. 매스미디어의 몰락, 중산층 붕괴, 정치 혐오, 이런 것들이요.
지금 그 언론 혐오의 내용 중에 하나가 언론이 썩었기 때문이다. 기자 개개인이 비상한 의식을 가지고 이상하게 도덕적으로 긴장해서 좋은 기사를 써내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데요. 제가 기자 개개인이 이제 윤리의식을 내팽개쳐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밑바닥에는 기술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뭘 가능하게 하냐면 내가 24시간 수시로 내 개인 맞춤형 디바이스로 개인 맞춤화된 미디어를 통해서 세계를 파악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걸 선호해요. 왜냐하면 편하거든요. 그리고 그 디바이스, 그 플랫폼에 맞게 미디어의 내용물도 채워지면서 점점 수준이 떨어져요. 그거는 언론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자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이건 그냥 그 기술이 가져온 거대한 쓰나미의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교육으로 이걸 극복을 해보겠다. 저는 인간 본성에 반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성공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떡볶이가 그다지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고 우리가 신선한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해도 사람들은 떡볶이를 더 좋아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 마르크스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그 하부 구조는 기술 변화. 그 기술 변화가 일으킨 또 다른 상부 구조가 있죠. 중산층 붕괴. 미디어 기술을 포함해서 한 2000년부터 소위 빅테크들이 가져온 어떤 기술들의 상당수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옛날만큼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게 된 시대가 됐습니다. 그 중산층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이 일에 해결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해결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해결을 맡은 직업 정치인들이 점점 더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것들이 언론, 정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또 세분화되면서 또 그 위에 이제 온갖 작은 부족들이 자기들 나름의 세계관으로 이걸 해석을 하고 발을 들거나 어디에 접붙이고 공격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제가 그 부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처음에는 팬덤 이런 용어를 제가 쓰다가 조금 팬덤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족들이요, 점점 더 정치적, 경제적 실체가 되는 것 같아요. 의회 정치도 많이 잠식됐죠. 극성 지지층이라는, 과거에는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았던 그런 집단이 이제는 정당에 호령을 하는 그런 수준이고, 정당이 그 극성 지지층을 눈치를 봐야 되는 수준. 또 이것도 신기술과 합해져서 새로운 정치 시스템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걸 기대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냐라고 봅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고, 내지는 그러진 못하더라도 우리가 좀 통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해볼 수 있겠죠. 진보하고 보수의 차이가요, 노선 차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속도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달성해야 될 사회가 있고요. 근데 그거를 내일 당장 이루겠다랑 내년에 이루겠다, 혹은 10년 안에 어디까지 가겠다, 이게 이제 진보와 보수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슴이 피가 너무 끓는 분들은 대충 그 과정을 좀 줄이고 이 아이디어로 빨리 세상을 구해봅시다 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지름길로 가겠다는 유혹이 큰 부작용을 불러온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공산주의의 실패가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상낙원이 열릴 테니까 좀 지름길로 가자 했던 것들이 많이 실패했죠. 모택동도 실패하고 스탈린도 실패하고, 그 속도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둘러싸고 변화가 필요 없다,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 보수주의자가 아니죠. 그분들은 그냥 수구입니다. 수구인데 그분들이 노선이 좌파인 분도 있고 우파 수구인 분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전한 진보주의자들이 목표로 하는 세상이랑 제가 생각하는 세상이랑 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이랑 보통 논쟁하게 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될 때가 있죠. 속도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인데, 그래서 건전한 보수주의자의 숙명이라는 거는 늘 역사에서 나중에 승자가 되지 못하고 그 진보주의자들을 부러워하면서 살 운명인 것 같아요. 결국 이 세상을 이루면 그 세상을 빨리 이루자고 주장했던 분들이 아마 공을 다 가져갈 겁니다. 그분들이 악셀레이터를 밟고 보수주의자들이 감속 페달을 받아서 거기까지 제일 안전하게 가는 게 제일 좋고요. 공은 가속 페달 밟은 분들이 다 가져가실 거고 괜찮습니다.